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거제에 사는 2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2년제 전문대를 다녔습니다. 2학년 때 졸업이 얼마 남지 않은 가을에 친구의 주선으로 미팅을 하게 되었어요. 졸업하고 사회 나가서 만나는 게 더 낫지 않나 하고 저는 안 한다고 했는데 친구가 미팅이 3대3인데 친구 한 명이 펑크냈다며 인원 못 맞추면 자기 남자친구한테 야단 맞는다며 쪽수만 채워달라고 사정하길래 나간 자리였습니다. 한 번 보고 말 거니까란 생각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고 평소대로 하고 나갔습니다. 친구들이랑 가비커피숍 앞에서 만나서 같이 들어가기로 하고 제가 세 번째 도착하고 마지막 친구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커피숍 쪽으로 걸어오는 남자 2명이 있었는데 완전 연예인급이었어요. 서구형의 긴 다리에 얼굴도 뽀얀 귀공자 스타일의 남자 2명이 저희들을 스치면서 커피숍으로 들어가더군요. 와, 완전 멋지다. 미주야, 우리 팀은 아니지? 몰라. 난 오빠밖에 모르는데. 우리랑 미팅하러 온 거면 완전 대박인데. 아닐 거야. 친구 윤미의 말에 제가 손을 내저으며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렇게 멋진 남자들이 아직 여자친구가 없을 리 없으며 그리고 이런 소개팅에 나올 리도 만무하리라 생각했거든요. 마지막으로 경희가 도착해서 저희 4명은 미팅 장소인 커피숍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선자 1명을 포함해서 남자 4명이 먼저 자리를 잡고 저희들을 기다리고 있더군요. 미주의 남자친구인 성우 선배가 저 멀리서 손을 흔드는 것을 보고 소개남들인 줄 알았답니다. 아까 저희를 스쳐 지나갔던 꽃미남 2명이 그 무리에 끼어 있더라고요. 어머, 몰라. 윤미가 까르르 웃으며 애교 있게 얘기했어요. 저도 왠지 가슴이 설레이더라고요. 커피숍에서 간단히 대화를 나누고 옆 호프집으로 자리 이동하여 본격적인 탐색전이 시작됐어요. 추억의 소개팅 방식이라며 여자 소지품 고르기로 짝을 정하는 거였는데 곁눈으로 힐끔 보았던 그 꽃미남 중 1명이 제 머리핀을 고르는 거였어요. 아싸하며 웃음을 감추려 했지만 그런 건 감출 수가 없나 봅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세상에서 숨길 수 없는 3가지가 있다고. 하나는 재채기, 또 하나는 가난, 마지막 하나는 사랑이라죠. 그랬습니다. 저는 그를 처음 본 순간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 남자와 저는 짝이 되었고 그 이후로 3년간의 줄다리기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저는 평범한 집안의 평범한 얼굴에 평범한 인생을 사는 여자였고 남편은 잘생긴 외모에 다정다감한 성격으로 모든 여자들의 환심을 사는 편이었습니다. 남편은 돈을 좀 더 모아서 결혼하길 바랬는데 제가 덜컹 임신을 하는 바람에 결혼 시기가 앞당겨진 거지요. 남자친구가 자기 핏줄은 자기가 책임진다고 얘기하는데 너무도 남자답고 멋져 보였답니다. 여튼 제가 콩깍지가 많이 꼈나 봅니다. 결혼 전 저는 이것저것 걱정이 많았습니다. 마땅한 직업이 없는 시부모님 용돈은 드려야 하는지 물어보니 부모님은 국민연금이랑 개인연금으로 200만 원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된다고 했어요. 주위에 시부모님 용돈 걱정하는 친구도 있었는데 거기 비하면 저는 정말 다행이구나 싶었어요. 신혼집은 어떻게 할 거냐고 하니 신혼집은 모은 돈이 없어서 우선은 월세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돈을 모아서 작은 집을 사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형편상 어쩔 수 없어서 그러기로 했습니다. 우선 임신을 한 상태라 이것저것 잴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결혼을 하였습니다. 임신 중이라 신혼여행은 거제 근처에 호텔에서 1박을 했답니다. 결혼 첫날 밤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네요. 잠든 남편을 바라보며 이렇게 잘생긴 남자가 내 남편이라니 하며 감격스러워했었네요. 한편으로는 여자가 너무 따르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기도 했어요. 그래도 이제는 결혼해서 내 남자가 됐으니 별 문제 없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연애 중에도 여자 문제는 없었거든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딸을 낳고 딸 돌잔치까지 치른 날이었어요. 여보, 회사 그만둔 지도 1년이 넘었는데 이제 일 좀 다니는 게 어때? 그게 무슨 말이야? 아, 젊었을 때 부지런히 벌어서 집도 사고 해야지. 그건 그런데 채이는 어떡하고? 채이는 장모님께 맡기면 안 돼? 안 그럼 어린이집 보내도 되고. 엄마도 식당 알바하시는데 채이 맡기면
알바하던 월급만큼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게 그거야. 그리고 어린이집도 너무 어려서 안 돼. 아, 그런가? 자기 요즘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지? 아냐. 갑자기 취직 얘기를 하길래 돌 지나면 어린이집 보내도 된다고 하길래 해본 말이야. 나중에 일하는 것보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 취직도 더 잘 될 테니까. 이러면서 남편은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물론 남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저는 관광경영과를 졸업해서 마땅히 할 만한 일이 없었습니다. 저희 과는 호텔이나 여행사에 입사하면 좋은데 그런 자리가 잘 나지를 않고 자리가 난다 하더라도 젊은 아가씨를 뽑지 나이 든 아줌마를 뽑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없어서 미리 손살에 치며 체이 핑계로 집에 있기로 한 거였어요. 남편은 결혼 전에 용돈벌이로 대리운전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도 취직이 잘 안 되다가 체이 태어나기 전에 면접 보러 간 회사에 합격하여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인데 중소기업 치고는 급여도 괜찮고 복지도 괜찮은 편이었어요. 그리고 젊었을 때 더 벌어야 된다며 밤에는 대리운전을 계속했습니다. 남편은 월급 통장은 제게 맡기고 대리운전은 자기 용돈이라고 자기가 관리했어요. 대리운전하면서 수입이 좋은 날은 제게 용돈이라며 10만 원을 주기도 하고 과일이며 고기를 사오기도 했어요. 그런 작은 이벤트도 행복이었지요. 잘생긴 외모의 성실, 다정함에 제가 남편 복이 많은가 보다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은 토요일까지 특근해서 피곤하다며 일요일 아침에 깨우지 말라고 점심까지 계속 자는 중이었어요. 라라락. 남편의 휴대폰이 계속 울려서 피곤한 남편이 잠을 깰까봐 폰을 끌어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여보세요? 진우야. 주말에 무슨 일이야? 뭐 지금 이제 일어나서 준비하려면 시간이 좀 걸려. 그래, 알았어. 좀 이따 봐. 무슨 전화야? 응, 진우. 진우 오빠? 응, 같이 대리운전하는 형이 부친상 당했다고 도와주러 장례식장으로 빨리 오라고 하네. 그래? 점심시간인데 이렇게 빨리 가는 거야? 응, 할 일이 많겠지. 어쨌든 오라고 하니까 가봐야지. 부탁하는 건데 모른 척 할 수 없잖아. 응, 그래. 피곤할 텐데 무리하지 말고 일찍 와. 알았어. 그렇게 남편은 후다닥 준비를 하고는 장례식장으로 갔습니다. 대리운전은 결혼 전부터 하던 일이라 그런지 같이 일하는 팀과의 신뢰와 의리가 대단했습니다. 또 그런 남편의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남편과의 첫 만남에서 남편과 함께 꽃미남으로 주목받았던 진우 오빠도 남편과 같은 대리운전 팀이었습니다. 며칠 뒤 대학 때부터 만나오던 경희와 점심을 먹기로 하였지요. 채이가 걷기 시작하면서 바깥 나들이가 간편해졌거든요. 까르보나라와 피자를 먹으며 이런저런 옛 이야기를 했어요. 윤호 오빠 별일은 없지? 무슨 일? 그런 말 있잖니. 남자는 잘생기면 얼굴값 한다는 말. 그런 말도 있더라. 못생기면 꼴값 산다고. 그러니 꼴값보다는 얼굴값이 낫지. 듣고 보니 그렇네. 그래도 너 윤호 오빠랑 결혼하고 잘 살아서 다행이다. 너도 그때 진우 오빠랑 잘해보지 그랬어. 진우 오빠 착하고 성실하던데 울 남편이랑 같이 대리운전도 하잖아. 푹 너 몰라서 그래. 윤호 오빠는 모르겠는데 진호 오빠는 오는 여자를 안 막더라고네. 가 옆에 있는데도 말야. 그러니 별 수 있어. 내가 물러나야지. 어휴, 정말 얼굴값 하네. 그리고 나 내년 초쯤에 결혼할 것 같아. 뭐? 축하한다. 어떤 남자야? 그냥 평범한 남자. 내가 더 좋아해서 결혼하는 거야. 그래, 잘됐다. 그래서 저번 주에 회사 그만뒀어. 쉬는 동안에 자격증도 따고 힐링도 하고 해야겠어. 그래, 30 넘기기 전에 가서 다행이야. 살다 보면 결혼하길 잘했네 할 때가 더 많더라. 너 많이 좋구나. 에이, 아니야. 경희와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 이야기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집에 왔습니다. 대리운전을 월수금, 격일제로 했는데 그날은 목요일이었는데 남편에게서 문자가 오더라고요. 오늘 대리하는 형이 집에 일이 있어서 내가 대신 대리운전하기로 했으니까 기다리지 말고 일찍 자. 이 문자를 보는 순간 남편이 주업이 뭔지 부업이 뭔지 싶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걸 여자의 촉이라고 해야 할까요? 며칠 뒤 얼마 전 만났던 경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경희야. 그날은 잘 들어갔어?
깜박하고 연락을 못했네. 응, 잘 들어갔어. 윤호 오빠 오늘 출근했지? 응 했지 왜. 아무래도 윤호 오빠 같은데? 우리 남편. 거기 어딘데? 여기 저 알파 모텔이야. 알파 모텔? 아무래도 윤호 오빠 같으니까 나오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지금 갈게. 택시 타고 갈 테니까 주소나 상호 찍어줘봐. 저는 손이 발발발 떨리는 것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콜택시를 불러서 경희가 찍어준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바닷가 근처의 한적한 모텔이었습니다. 신축 모텔로 꽤 괜찮아 보였어요. 모텔 입구로 가니 경희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택시에서 내려서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체이를 둘러엎고는 경희에게로 갔습니다. 괜찮아? 응? 아까 전화했을 때 들어갔거든. 기본 3시간인데 점심시간이니 빨리 나올 것 같아. 저는 너무 긴장하여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정은 정신 바짝 차려. 알았어, 넌 어떻게 본 거야? 난 카운터 앞에서 나가는 중이었고 윤호 씨는 들어오는 중이었지. 정말 우리 남편 맞아? 맞는 것 같아. 평범한 얼굴은 아니잖아. 경희야, 나 어떻게 해야 돼? 바로 들이댔다가는 발뺌할 수도 있으니까 증거를 모으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럼 그냥 사진만 찍어? 모텔에서 나오는 거는 증거가 안 되려나? 모텔 방 안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 하면 그만인 거지. 알았어, 떨린다. 그럼 사진만 찍을게. 저기 남편 차 있네. 차 사진 찍고 올게. 그동안 체이가 안 깨야 될 텐데. 그래, 저는 남편 차 사진을 모텔이 보이게 찍고 경희에게 돌아왔습니다. 그 어떤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멍한 상태로 남편이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한 30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출입문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데 남편이 웬 여자랑 같이 팔짱을 낀 채로 나오더라고요. 체이 아빠야. 저는 분을 참지 못하고 달려나가려는 것을 경희가 잡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데 제 모습을 본 경희가 휴대폰에 무음 카메라를 켜서 이리저리 남편을 찍더라고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여자가 남편을 돌려 세우더니 볼에 뽀뽀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남편도 거부하거나 싫어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것도 경희의 폰에 찍혔지요. 둘이 남편의 차 쪽으로 걸어오면서 여자 얼굴을 더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순간 헉소리가 나올 뻔했습니다. 아무리 좋게 평가한다고 해도 10살 이상은 더 많아 보이는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꾸미지 않았다면 엄마라고 해도 믿을 판이었습니다. 너무 놀라 심장이 두근두근 너무도 빨리 뛰었습니다. 제 모습을 본 경희가 살며시 손을 잡아주었어요. 이렇게 남편의 차가 모텔을 빠져나가는 것을 보고 경희랑 근처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겨 대책을 세웠습니다. 경희야, 사진 찍은 거 톡 보내줘. 그래. 잠깐만 바로 보낼게. 그리고 너무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난 아무것도 모르고 살 뻔했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하지? 뭘 어떻게. 그년놈들 박살내버려야지. 증거자료 모아야 된다고 했지? 응, 이번에 한 건 했으니 한두 번만 더 잡히면 되겠다. 그럼 발뺌 못할 거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너 체이 봐야 되니까 내가 도와줄게. 너 시간 돼? 시간 내봐야지. 너무 고맙다. 너도 바쁠 텐데. 그런데 너 왜 나한테 그렇게 잘해줘? 야, 우리가 보통 사이냐. 절친이잖아. 친구의 일을 어떻게 모른 척해. 나도 지금 손이 벌벌 떨리구만. 그래도 지금은 만난 지도 오래고 연락도 잘 안 했는데 이런 말 하긴 뭐하지만 예전에 미안한 일도 있고. 그게 무슨 말이야? 응, 예전에 너 결혼하기 전에. 이 말 해야 되나? 경희가 제 눈치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인데? 결혼하기 전에 윤미랑 윤호 오빠가 잠시 만났었거든. 뭐라고? 진호 오빠가 그 얘기하면 죽는다고 하도 신신당부하길래 내가 그때 진호 오빠랑 사귄 거는 알지? 그래서 말 못했어. 그런데 그 일이 너한테 계속 미안한 거야. 언젠가는 사과해야지 했는데 윤호 오빠랑 잘 살고 있는데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나 정말 멍청이인가 봐. 나만 몰랐던 거네. 잠시 만난 거야.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지. 그래도 양다리는 양다리인 거지. 남편의 불륜에 양다리 과거까지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남편 뒷조사를 위해 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까도 생각했지만 경희가 회사 그만둬서 시간 많다고 도와준다고 해서 경희를 믿고 남편 일을 부탁했어요.
경희에게 미안한 마음에 심부름센터에 물어보니 일주일 조사에 350만 원 달라고 하더군요. 제 능력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돈이었어요. 경희에게 남편의 직장이며 시댁 등의 기본 정보를 가르쳐줬어요. 정확히 일주일 뒤에 경희에게서 집으로 찾아오겠다는 전화가 왔어요. 아기 때문에 나오기 힘들 거라며 이런저런 사정을 다 봐주는 친구 경희가 너무도 고마웠어요. 경희가 들고 온 봉투에는 그때 그 여자랑 모텔 입구에서 찍힌 사진이 여러 장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처음 갔던 곳 말고 2군데를 더 갔더군요. 2번 다 점심이 아닌 저녁이었어요. 대리운전을 한다며 나간 시간에 말이죠. 참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경희야, 나 어떡하지? 뭘 어떡해. 이렇게 바람 피고 다니는데 계속 살 거야? 그럼 너만 다쳐. 그만 끝내. 자료 잘 챙겨서 위자료 받고. 우리 채이는 양육비도 줄 거잖아. 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계속 윤호 오빠 믿고 살 거야? 모르겠어.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혼하자고 해. 최고인 줄 알았던 남편이 최악의 남편이었습니다. 회사를 마치고 남편이 돌아오자 경희의 코치대로 찍었던 사진을 내밀며 이혼하자고 했어요. 남편은 처음에는 딱 잡아떼더니 잘못했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고 하더군요. 그러한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싫었고 빨리 끝내고 싶었습니다. 정은아, 정말 미안해. 조용히 넘어가면 안 될까? 이거 문제가 커지면 나 회사에서도 잘려. 그게 무슨 말이야? 사진 속에 있는 여자가 우리 회사 이사님이야. 사장의 여동생이야. 그럼 회사 들어가서 알게 되어서 서로 그 짓을 하고 다닌 거야? 남편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이잖아. 한 번만 봐줘. 앞으로는 너와 채희를 위해서 살게. 이 말에 마음이 흔들린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경희가 한 말들을 되새기며 마음을 다 잡았습니다. 이혼해. 서류 준비할게. 상간녀 소송도 할 거야. 며칠 뒤 그 상간녀가 저를 보자고 하더군요. 저는 엄마 쉬는 날로 나를 잡아 채희를 엄마에게 맡기고 상간녀를 만나러 갔습니다. 죄지은 여자가 아주 도도한 표정으로 앉아 있더군요. 저는 앞에 마주보며 앉았습니다. 좀 이따 남편도 오더라고요. 연락 안 할 거라고 하더니 연락을 하고 있었나 봅니다. 아니면 같은 회사라서 지나가는 길에 말할 수도 있는 거고요. 당신이 여긴 웬일이야? 남편이 상간녀 눈치를 보며 대답도 않고 앉더라고요. 정은 씨 좋지 못한 일로 이렇게 만나서 유감이에요. 무슨 사과도 아니고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걸 간신히 참고 있었어요. 뭐? 상간녀 소송한다고 했어요? 네,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알고나 얘기하세요. 뭐 좀 알고나 소송을 하던지 이혼을 하던지 말던지 하세요. 김윤호 씨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김윤호 씨, 호빠예요. 우리 호스트바에서 만났고 난 당연히 대가를 지불했어요. 그게 다예요. 무슨 소설 쓰는 것도 아니고 불륜이니 뭐니 그건 개나 가져가라 하세요. 남편이 호빠라니. 직업이었고 자신은 손님이었다는 논리였다. 내가 설명할게. 우리 부모님께서 일을 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대학 때부터 내가 월이 100만 원씩 생활비를 드렸어. 연금 200만 원 받으신다면서? 그 돈이 내가 드리는 생활비야. 뭐라고? 내가 손쉽게 돈 벌 수 있는 것이 호스트바 나가는 거 말곤 없었어. 그래서 학교 때부터 나가던 것이 결혼하고도 직장이 없으니까 계속 나가게 되고 면접 보러 갔는데 손님으로 오셨던 분이 면접관으로 계셔서 다행히 합격을 하였는데 나는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계속 사적인 만남을 가진 거고 이사님은 외로우셔서 날 만난 거야. 그게 다야. 이혼을 하든 뭘 하든 정은이 너 자유인데 내가 바람핀 건 아니라는 걸 확실히 하자. 더 이상은 듣기 싫고 서로 갈 길 가자. 정은아.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채희 양육권은 내가 가질게. 그리고 양육비는 제때 주길 바래. 알고 보니 같이 대리운전한다던 진우 오빠도 같이 호스트바를 다녔고 대리 의리팀들도 모두 호스트바 출신이었습니다. 연애 3년, 결혼 2년 총 5년을 속고 살았네요. 부모님 용돈까지 말이죠. 그리고 그 상간녀가 조건 만남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성매매로 신고한다고 했지요. 처음에는 콧방귀도 안 끼더니 계산해보니 그게 더 불리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신고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무조건 합의 보자고 하는데 이리저리 얘기하다가 저는 1억 상간녀는 5천에서 안 되겠냐고 하길래 8천만 원 받고 합의했어요. 상간녀는 10년 전에 이혼하고 애들은 유학 보내고
혼자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릴 적부터 일했던 오빠 회사에서 경영팀장을 하고 있다고요. 미안하다고 하고 가정을 깰 생각을 없었다고 하네요. 저보다 15살이나 많은 이모뻘 아줌마에게 이 정도면 됐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가진 돈이 없어 위자료 3천만 원을 월세 보증금에서 빼가라고 했어요. 자기는 시댁으로 들어간다고요. 저도 채이랑 둘이 살기는 적적해서 엄마 집으로 들어가기로 하고 보증금을 우선 예금을 했답니다. 친정집이 전세였는데 만기가 되면 예금 든 돈 합해서 작은 집을 사려고요. 이렇게 결혼 2년도 채우지 못하고 이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없는 허전함이 느껴질 때도 있는데 호스트바 출신이란 걸 안 순간 믿음이 깨져버렸기에 사는 동안에도 계속 의심과 불안 속에서 사는 것보다는 낫겠지요. 그리고 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저는 작은 회사의 경리로 취직을 했어요. 생활이 안정되면서 예금 들어뒀던 1억 1천만 원과 엄마 전세 보증금을 합해 작은 아파트를 사서 이사도 했고요. 평온한 일상이었어요. 1년쯤 지났을까요? 통 들리지 않던 남편 소식이 전해지더군요. 나윤미를 통해서 말이에요. 오랜만에 연락 온 윤미의 얘기는 이랬습니다. 전 남편과 경희가 결혼한다고요. 경희의 행동이 살짝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는데 타켓이 남편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랑 결혼 전에도 둘이 심각한 사이였다고 하더군요. 전 남편은 양다리가 아니라 삼다리였나 봐요. 그런데 제가 덜컥 임신을 하는 바람에 남편은 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나 봐요. 어쩜 1년 전에 저희 이혼이 경희의 큰 그림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면서 괘씸하단 생각보단 내가 버린 너덜너덜한 중고랑 잘 살아봐 하는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전 남편이 호스트바 출신인 줄은 모를 테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